서기 660년 백제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는 폐허의 도시가 됐다. 그리고 백제의 운명과 함께 땅속에 묻혀버린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최고의 걸작품인 금동 대향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유물에서 백제 시대 한 불효자의 이야기를 만난다. 이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발굴 당시에 세상을 워낙 떠들썩하게 했던 유물인지라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지난 93년 부여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백제시대 쓰였던 향로, 즉 향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물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선 하나까지도 실물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 부분까지가 뚜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몸체고요. 이 밑이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다음 이 향에다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에 불을 붙여서 꽂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 향의 연기가 이 향로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향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향로의 모양이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백제시대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향로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것은 이 향로를 통해서 백제시대 불효자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향로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 향로에 새겨진 문양에 대한 해석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향로가 언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된 곳은 부여 능산리, 부여시 가지를 막 벗어난 곳이다. 부여군 능산리엔 부여읍 외곽을 두르고 있는 백제시대 도성인 나성이 있다. 그리고 나성 바깥쪽으로 백제시대 고분군인 능산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곳은 바로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있는 벌판이다. 향로가 발굴된 이후 이곳에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8차 발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발굴 작업을 쉬고 있다. 이곳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건 지난 93년. 원래 농경지였던 이곳에 능산리 고분군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공사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예기치 못한 발견을 한 것이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진흙과 뒤범벅이 된 채로 향로가 놓여 있었다. 뚜껑과 몸체는 분리돼 있었지만 온전한 상태였다. 향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체 아직은 보안상이기 때문에 어디 말도 못하고 정말 향로는 향로였는데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놀라기만 할 따름이었죠. 정말 이거 대단하다고.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현재 향로는 부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64cm의 높이의 독특한 모양의 향로. 향로 몸체엔 어디 한 군데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의 문양이 빼곡히 조각돼 있다. 이렇듯 화려하고 정교한 향로는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것이다. 자연히 발굴지로 관심이 모아졌다. 과연 향로가 발굴된 곳은 백제시대의 어떤 곳이었을까? 향로가 발굴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적지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유적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파손되긴 했지만 분명 불상의 머리와 몸을 조각한 것이다. 이것은 불상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광배 조각. 일부 조각이긴 하지만 문양이 선명하게 살아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향로가 발굴된 곳이 사찰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능산리 유적지에서는 눈길을 끄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무려 10여 년간 지속됐던 발굴의 결과다. 그중 발굴 당시 발굴팀을 흥분시켰던 유물이 있다. 나무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돼 있는 건 바로 목간이다. 그동안 백제 땅에서 목간이 발견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능산리 유적지에서만 무려 23개가 발견됐다. 목간이란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글씨를 쓰는 것으로 종이가 흔치 않던 시절 종이 대신 쓰던 것이다. 그런데 목간 중에 전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었다. 보희사. 처음 발굴팀은 이것이 능산리에 세워져 있던 사찰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흥분도 잠시, 또 다른 목간에서도 절 이름이 나왔다. 처음에는 능산리 절의 사찰 명칭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 목간들은 여러 군데의 절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능산리에 있었던 사찰의 인근 사찰들에서 아마 왕실의 기원 사찰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이 능산리에 있는 그 절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목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간엔 불교적인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귀도 나왔다.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 한 곳에서 태어났다. 목간은 능산리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능산리 절터에 바로 서쪽에 그렇다면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된 이 능산리 사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여기서 봐서 지금 풀이 없는 부분, 약간 도드라져 있는 그 부분이 절터의 남쪽 한계에 해당하는 그 남회랑이 되고요. 주춧돌을 근거로 백제시대에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들을 그려봤다.
사찰마당엔 목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 뒤로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사찰 주변엔 휘랑이 쳐져 있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절의 구조나 모습은 이 부여 박물관 팀에서 그려놓은 복원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백제 시대 이 부여 능살리에는 바로 이런 모습의 사찰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향로는 바로 이 절의 내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마 이쪽쯤, 그러니까 절의 서쪽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이 절에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향로는 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보면 지금도 그 대웅전 불상 앞에 이렇게 향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절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 유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 금동 대향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향로입니다. 이 향로가 발견이 된 것은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자, 다음 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백제 시대보다 좀 후대의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선 시대, 그러니까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용주사라는 절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향로가 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제 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 향로와 이 향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이 향로는 그 모습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투박해 보입니다. 이 향로가 발견된 것은 백제시대 아주 중요한 사찰터 중에 하나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그런데 이 사찰에선 왜 이렇게 화려한 향로를 썼던 것일까요? 이 사찰은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던 것일까요? 향로가 발굴되고 불과 2년 뒤인 1995년 능산리 절터에선 또다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바로 사찰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탑자리에서 독특한 모양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탑자리를 1m가량 파자 그 중심부에 돌이 하나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다. 마치 지금의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독특한 모양의 돌이었다. 돌 중앙엔 돌과 같은 터널 모양의 구멍이 파져 있다. 그리고 돌의 양옆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모두 스무자였다. 대체 이 돌은 무엇일까? 돌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백제 창왕 13년에 매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 즉, 이 돌 속에 사리를 넣어 공양했다는 이야기다. 안쪽에도 이 사리 장치를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그 사리 공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 공의 윗부분도 위에 외형하고 같이 아치 모양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 사리 장치를 안에다 넣고 바깥 부분은 아마 목재로 제작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여닫이 문 같은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게 그렇게 안쪽에 그 내각을 파서 구조를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사리함을 넣어두던 감실, 즉 사리감이다.
사리를 넣은 사리함을 이렇게 사리감 안에 보관했을 것이다. 원래 사찰마당에 탑을 세울 때엔 그 안에 사리나 불교 경전을 넣는다. 그런데 대개 목탑의 경우는 심초석, 즉 탑의 중심 기둥에 구멍을 뚫고 사리함을 넣는다. 그런데 능선리 사찰에선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을 따로 만들어 사리함을 보관했다. 능선리 사찰에선 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을 따로 만들어 탑에 안치한 것일까? 여기에서 사리감에 쓰여진 글씨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왕 13년. 이것은 바로 사리감이 공양된 연대다. 그렇다면 창왕 13년은 언제인가? 삼국사기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 성왕에 맏아들인 위덕왕의 이름이 창이란 것이다. 사리감에 새겨진 창왕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백제 위덕왕이다. 여기서 창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창왕은 이제 백제 그 위덕왕이 생전에 이제 불려졌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왕이 죽게 되면 이제 시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가령 백제 25대 문영왕의 경우 생전에는 사마왕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문영왕은 매직골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문영왕이라고 하는 시호가 이제 부여가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제 그 27대 위덕왕의 경우 생전에 창왕이라고 이제 불려졌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위덕이라고 하는 시호가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사리감엔 사리감을 공양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한다. 매형공주. 이는 성왕의 딸이자 위덕왕의 누이다. 그러니까 위덕왕 13년, 즉 성왕이 죽고 13년이 흐른 뒤 성왕의 딸이 사리감을 공양하고 탑과 함께 사찰을 건립한 것이다. 바로 그 성왕과 창왕대의 그 역사적인 그 시대 분위기와 그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 절터가 아마 그 백제 성왕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절터가 아니겠는가 하고 단정하는데 아주 유력한 자료가 돼주고 있습니다. 실제 능산리 사지가 성왕과 관련이 깊다는 건 사찰 옆에 위치해 있는 능산리 고분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능산리 절터에서 100m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 이곳엔 모두 7개의 고분이 나란히 조성돼 있다. 그런데 이 고분들은 바로 백제 왕실의 고분이며 이 중에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고분군을 왕릉급으로 보는 이유는 고분의 밑지름이 20-30m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도 이 무덤이 왕릉급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고분군의 무덤 중 한 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두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합장한 이제 무덤으로 볼 수가 있죠. 시신을 모셔두는 현실이다. 각 벽면이 거대한 하나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벽면과 천정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벽면엔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정엔 연꽃과 구름 무늬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90여 개 이상의 벽화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전부가 왕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왕릉을 포함한 최상층 계급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백제에 와서는 송살리에서 벽화고분이 하나 있고 여기 능살리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계층은 아마 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산리 고분군 7개의 무덤 중 성왕의 무덤은 어느 것일까? 이 책은 일제시대 발굴 결과를 정리해 놓은 조선 고적 도보다. 발굴 당시 무덤은 이미 도굴된 뒤여서 이렇할 유물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통해 무덤의 주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무덤군을 바라봤을 때 아랫열 오른쪽 무덤은 이런 모양이었다. 시신을 모셔두는 현실의 천정이 일직선으로 평평하다. 이에 비해 아랫열 중간 무덤은 천정이 둥그스름한 터널형이다. 아랫열 왼쪽 무덤은 벽면과 천정을 이어주는 부분이 꺾여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무덤도 이렇게 오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중하총, 중하총 그림인데 그 도면인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이 이렇게 둥글게 돼 가지고 이렇게 길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터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개의 무덤 중에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건 아랫열의 중간에 있는 무덤이다. 시신을 모셔둔 현실의 천정이 둥근 터널형. 그런데 이 구조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바로 성왕의 아버지인 무령왕의 무덤과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는 공주의 벽돌을 돌로 바꿔만 놨지 구조 형식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공주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는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여기에 있는 7개의 왕릉 중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무덤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오래됐다 그러는 것은 이 부여의 천도에서 제일 먼저 별세한 왕이 성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성왕릉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능산리 사찰에서 나온 독특한 모양의 사리감이 성왕릉의 둥그스름한 천정 구조와 닮았다는 것이다. 근데 그 성왕에 이제 시신을 안치한 관을 넣어둔 현실의 이제 그 구조가 아치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능산리 2호분의 현실의 아치 모양으로 된 구조가 사리감의 형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추측을 해볼 건데,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던 성왕의 무덤의 현실 구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리감을 이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부여 능산리에 조성돼 있는 성왕의 무덤, 그리고 성왕이 죽고 13년 뒤 성왕릉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조성된 사찰. 이는 이 사찰이 성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성왕은 백제 26대 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로서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왕이 왕위에 오른 건 523년, 즉 6세기 초중반에 백제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 백제의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 즉 사비로 옮겼던 아주 국가적인 사업을 단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절이 바로 이 부여 능살리에 세워져 있었던 이 사찰이다.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여창, 봉위 고왕, 위도 백인, 다조 번개, 종종 공덕. 해석을 해보면 여창, 즉 위덕왕이 고왕, 여기서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위덕왕은 아버지인 성왕을 받들기 위해서 100명을 출가시켜서 승려가 되게 하고 또 번개를 만들고 공덕을 닦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 번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번개는 이 사찰의 천정의 종이나 천으로 그 장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의 불교적인 의식과 행사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탑에 사리감을 공양하고 또 이 사찰을 건립한 것도 바로 이런 백제 왕실에서 거행했던 불교 행사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법룡사. 4만 4천 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규모의 사찰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그래서인지 사찰에 세워져 있는 각종 건축물뿐 아니라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국보급 유물들이다. 특히 법룡사 금당엔 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어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이 법룡사의 불상들 대부분이 고구려 백제와 관련이 있다. 석가삼존불은 백제계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도리가 만든 불상이다. 그런가 하면 법룡사 금당엔 그 유명한 담징의 금당벽화가 있다. 고구려 학문승이었던 담징이 법룡사에 와서 그렸다는 벽화다. 이곳엔 백제란 이름이 붙여진 관음상도 있다. 2.8m의 키에 가냘픈 몸매. 그래서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이 불상은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 법룡사엔 고대 삼국,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 많다. 그런데 일본 법룡사의 불상 중에 외부에 공개가 잘 되지 않는 불상이 있다. 바로 몽전이란 건물에 모셔져 있는 구세관음상이다. 봄과 가을에 각각 한 달씩 1년에 2번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다. 구세관음상의 높이는 178.8cm. 사람의 신체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등신상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세관음상을 두고 사람을 본따 놓은 듯하다고 평한다. 뿐만 아니라 구세관음상이 쓰고 있는 화려한 관과 의상, 그리고 보주를 감싸고 있는 손의 조각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 구세관음상을 두고 일본 최고의 불상 조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최근 동국대의 김상현 교수는 법룡사 구세관음상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이제 이 원문에
나타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일본 불교 전서. 그 대일본 불교 김상현 교수가 제시한 기록은 112권 대일본 불교 전서. 책에는 이제 일본의 불교 관련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관련된 여러 그중에 종류의 법룡사의 스님이었던 성예가 남긴 기록이 있다. 그 중에 성해초 2권이 있죠. 고왕을 연모해서 지금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곧 15세기 초 법룡사의 스님이었던 성예는 법룡사 몽전의 구세관음상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적고 있다. 위덕왕이 부왕, 즉 성왕의 형상을 연모하여 만든 불상이 구세관음상이란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2세기 전반에 이것은 세속 사람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 성해초라고 하는 15세기 초의 기록에 분명히 이건 그 백제 그 성왕의 모습을 새긴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성예초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1884년 미국인 페놀로자는 법룡사를 방문해 스님들로부터 구세관음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세관음상은 추구왕 때 백제에서 수입해온 불상이란 것이다. 일본에 남아있는 두 가지 기록에 의하면 법룡사의 구세관음상은 위덕왕이 자신의 아버지 성왕을 추모해 만든 것으로 일본 추고왕 때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